네, 오전 마지막 순서로 김상훈 연구위원이 국내 채권 시장과 해외 채권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시장은 3번까지 믿어본다를 주제로 잡아주셨는데요. 이 발표가 끝난 후에는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채권 담당하고 있는 김상훈입니다. 저희가 자료 제목을 국내랑 해외 모두 시장은 3번까지 믿어본다라고 적어드렸는데 우선 그 의미가 금리 인하를 3번까지 본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선 2022년 10월 11월 달에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정책 당국의 의지가 조금 발현이 되면서 금리가 좀 하향 안정화됐었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 11월에도 10월 11월 달에도 연준하고 재무부의 공조를 통해서 좀 시장이 안정을 되찾았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연초부터 작년하고 올해 가장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 항상 정책 당국의 의지 변화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파월은 여전히 연내 인하의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재무부의 유동성 환경 개선하고 좀 접목되면서 금리의 하단을 좀 낮춰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좀 보고 있어서 이렇게 자료 제목을 적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머리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기물, 국고채 10년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지금 2분기 때는 3.5% 전후에서 등락을 반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치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연말 정도까지 갔었을 때는 한 3.1% 정도까지 금리 하단을 낮출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기 첫 번째 줄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한국도 3분기 첫 인하를 전망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 추가로 한 차례 인하를 전망해서 연내 2차례 인하를 전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국내의 금리 인하 조건은 어떤 게 충족이 되어야 되느냐. 저희가 한 2년 정도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내수가 조금 부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주도 국가지만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특히 그중에서도 지금 하이어 포 롱거 고금리의 장기화를 이어갔었던 그 시점에는 내수 기여도가 역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금리를 인하했었던 패턴들을 저희가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도 내수 기여도가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고 그걸 저희는 3분기 정도로 예상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경 같은 경우도 이따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 텐데 당장의 장기물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당장에 작용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저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하향하는 수준들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번 주 목요일 날 5월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4월 달에 미국발로 금리가 상승한 이후에 하는 총재가 해외에 나가서 통화정책 전면 재검토라는 발언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국내 금리가 더 이상 하향 안정화되는 그림보다는 조금 매도세가 일어나면서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들이 최근에 나타나고는 있는데 5월 금통위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2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결국에 헤드라인 물가에 대한 경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는 총재는 신년사부터 1월, 2월, 4월 금통위까지 어쨌든 미국이 피봇에 대한 시그널들을 줬기 때문에 국가별로 통화정책의 차별화가 있을 수 있고 대내 여건에 좀 더 집중해서 통화정책을 집행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들은 유지해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하반기 금리 인하 전망 가능성들도 일축하거나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금통위 때 기자회견에서 하는 총재가 마지막으로 했었던 조건을 저희가 한번 상기해보면 헤드라인 물가 기준으로 연말에 2.3을 넘어서면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2.3 이하로 내려가면 인하를 고려할 수 있을 거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번 5월 금통위에서 이 2.3이라는 숫자는 바뀔 거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우선 물가 경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정한 그 케이스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3페이지에서 보고 계신 테이블에서 우측의 끝에 2가지 열을 보시게 되면 2002년에서 21년 평균, 23년까지의 평균을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 이 계산 방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선 1월 달도 예를 들어서 2002년부터 21년까지라고 하면 20개의 1월 달 MOM 즉 전월 대비 증가율이 있었을 거고 2월 달도 20개의 전월 대비 증가율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20개의
각 월의 MOM 증가율 평균치를 저희가 계산을 해서 지금 4월 물가까지 발표됐었기 때문에 5월 평균 증가율, 6월 평균 증가율들을 각각 곱해서 YOY를 추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연말 숫자입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달에 이 끝에 두 가지 숫자를 보시게 되면 2.15랑 2.17이란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게 되면 2.2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과거 20년도에 유가나 공공요금 등등의 생활물가들을 감안을 해보면 이거보다 높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20년치의 계절성을 고려할 때 이 2.15랑 2.17 앞단에 있는 11월하고 10월 물가는 2%를 하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하느니 보고 있는 물가 경로 자체도 하반기 때 내려갔다가 연말에 계절성으로 좀 올라오는 그림들을 아마 내세울 것 같은데 저희는 이 계절성을 녹여낸 물가 수준이 2.2%라는 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2.3이라는 숫자가 5월 달에는 수정 경제 전망이 함께 발표가 될 건데 이 부분을 되게 드라마틱하게 상향 조정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2월 달 경제 전망 때 유가에 대한 기본 전망치를 우리나라는 두바이유를 수입하다 보니까 82불로 전제치를 깔았고 그때 올해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6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2월 달에도 대안 시나리오로 유가가 8불 정도 올라가서 두바이유의 올해 평균치가 90불일 경우에 올해 우리나라 헤드라인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2 정도 올라간다라고 전망을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3, 4, 5월 2월 경제전망 발표 이후에 3개월 동안의 두바이유 평균치는 한 85불 정도로 3달러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드라인 물가 수준 자체를 전망치를 드라마틱하게 유의미하게 채권 시장이 놀랄 정도로 올릴 가능성들은 저희는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금리 자체는 2분기 때 비중 확대를 해야 될 기회로 모색해야 된다라는 저희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통위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가 단기적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에 내수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성장률이 1분기 때 너무 잘 나왔고요. 제가 아까 서머리에서 말씀드렸지만 내수 기여도가 역성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번에 1분기 때 성장률이 호조가 나왔던 거에 기반은 내수가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내수 기여도가 실제로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0.7에서 플러스 0.4%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민간 소비랑 건설 투자를 합인 내수 기여도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는 형태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희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인하 시점이 미국보다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앞설 수 있다라고 프라이싱, 선반영돼 있었던 부분들이 1분기 성장률이 그것도 내수를 통해서 호조가 일어나면서 뒤로 4분기로 미뤄진 상황들이 잠시 발생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수 쪽에서 잘 나왔었던 가장 큰 이유가 건설 투자가 서프라이즈가 났었고 그리고 그 건설 투자의 기반인 건설 기성액이 되게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내수가 잘 나왔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조사국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건설 기성액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건설 기성액을 구성하는 건축 공사랑 토목 공사도 되게 꼬리를 많이 급등시킨 부분들을 차트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건설 기성액을 선행하는 지표인 공사 수주액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나 그리고 건축 주택 인허가 건수의 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YOY 증가율, 그리고 세 번째 면적별 건축 착공 현황의 YOY 증가율, 마지막으로 건축 허가 현황에 대한 건축 허가 건수에 대한 YOY 증가율을 다 보게 되면 선행 지표들이 다 꺾여 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보다 하반기, 올해보다 내년에 이 건설 기성액은 더욱더 안 좋아질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내수 자체가 계속 지속 가능하게 회복 모멘텀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결국에 저희가 2년 동안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하이어 포 롱거를 계속 지속해왔었을 때의 금리 인하의 공통적인 패턴들은 뭐냐면 전기비 내수 기여도가 역성장하는 부분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2개 분기 연속해서. 근데 지금 1분기 때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저희는 내수의 회복 모멘텀이 1분기에 집중됐었기 때문에 QOQ로 2분기 때 역성장이 일어나고 3분기 때도 소매 판매가 부진한 경로가 보여진다 그러면
보면 항상 2002년, 3년과 11, 12년 우리 한국은행이 하이어 포 롱거를 했었을 때도 두 번째 연속해서 인하되는 부분들을 확인하기 전에, 즉 두 번째 분기가 역성장이 일어나는 게 월간 지표로 보여진다 그러면 그걸 확인하기 전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그 분기 때 인하를 단행했었다라는 거죠. 결론은 이번에도 2분기 때 역성장을 3분기 때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3분기 역성장은 4분기 때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건데 3분기의 소매 판매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 저희는 저희의 과거 패턴을 놓고 봤었을 때는 인하 가능성들이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수정 경제 전망 발표 이후에 금통위에서 지금 향후 3개월을 얘기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한 명의 위원이 인하 소수를 여전히 2월과 4월 금통위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더라도 다시 다음 금통위에서 인하 소수가 나올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라는 거고 저희는 만약에 이 내수라는 부분들의 선행 지표를 감안해 보면 꼭 이번에 포워드 가이던스에서의 인하 소수 의견이 사라질 거라고 100% 단언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저희의 의견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랑 내수라는 측면에서 금리는 하반기에 좀 우하향할 거고 2분기를 채권의 비중 확대 기회로 모색해야 된다라는 저희 의견을 뒷받침하는 걸 저희가 보여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추경 하나만 말씀드리고 국내 채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월 달까지 1분기 누적 세수가 거친 게 확인이 됐는데 실제로 여기 끝에 세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 이번에도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법인세가 너무나도 안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 달에는 삼성전자가 72년 이후로 52년 만에 영업적자를 내면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 괴리가 컸는데요. 저희가 이 테이블에서 드리는 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 국세 수입 전망치를 보시게 되면 367.3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저희가 제시한 게 아니라 정부가 제시한 올해 걷어들일 수 있는 양을 나타낸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1분기까지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까지 거쳤는지. 그래서 그거를 부족액을 4로 연환산했었을 때 테이블 우측 끝에 있는 27.7조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걸 단순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단 얘기는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세수가 부족할 거고 그러면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이슈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71% 정도로 평균적으로 적자 국채를 세수 부족액에서 발행했기 때문에 19조에서 20조라는 어마무시한 물량들이 하반기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재료가 있어요. 수급적으로는 비우호적인 재료이죠. 다만 저희가 여기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과거 5년도랑 과거 10년도의 법인세 진도율과 소득세 진도율을 보시게 되면 소득세 같은 경우는 5년이든 10년 평균을 보더라도 1분기보다 2, 3분기 때 더 많이 2분기랑 4분기 때 더 많이 거치는 게 확인이 되고요. 특히 법인세는 1분기보다 3분기 때 중간 예납이 가능한 시점에 훨씬 많이 거치는 패턴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화정책은 저희가 내수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의 성장률이나 세수에 대한 패턴들, 전망치, 세수의 진도율들은 수출이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에 시클리컬로 봤었을 때 올해 내년 성장률이 우상향하는 그림들이 우리나라 전망치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패턴대로 거칠 가능성들은 여전히 열려 있고요. 그랬었을 때 여기 두 번째 줄의 끝에 줄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27조라는 부족액보다 이렇게 패턴대로 중간 예납 때 잘 거치고 소득세가 2, 4분기 때 더 거치게 되면 정부 전망치 대비 부족액은 3, 4조 원에 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적자 국채 발행 추정치도 2조 원대로 줄게 되죠. 이거는 엄청난 채권 시장의 서프라이즈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행을 할 거다가 기본 시나리오라기보다는 이러한 패턴들을 정부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처럼 지금 정부가 세수를 8, 9월까지 거치는 걸 보고 나서 판단하자라는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서두 서머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추경이란 재료가 지금 당장에 하반기 시작하자마자 장기물 금리의 꼬리를 들게끔 만드는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서두에 말씀드린 결론대로 2분기 때 좀 듀레이션 전략이나 비중 확대를 통해서 조금 자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희의 결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